이제 신문 넣지 마세요. 끊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회장의 눈에 소녀의 목걸이가 찰랑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본 순간 평생 단단하던 한 남자의 심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에 삶의 무게를 지고 신문을 돌리던 소녀를 보던 회장은 왜 쓰러진 걸까요? 그리고 이 가난한 소녀는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사연 듣는지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73의 나이에도 이 습관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저택 뒤편의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운동을 삼가라고 했지만 이 정도의 가벼운 조깅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스스로 판단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 계단에 신문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집어들며 문득 생각했어요.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보나 이제 그만 끊어야겠다고요.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기사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마침 정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낡은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는 아이가 보였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어깨에는 신문 가방을 메고 있었고 가방이 반쯤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달이 거의 끝나가는 모양이었죠.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아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걸음걸이는 느렸어요. 자전거 체인이 빠졌는지 끌고 오는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아이의 얼굴을 보니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손은 지나치게 말라 손등의 핏줄이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어른스러웠어요. 세상의 무게를 미리 짊어진 사람처럼 지치고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학생, 잠깐.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경계심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저택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모양이었죠. 신문 이제 안 넣어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 구독을 끊으려고 해서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이의 목 언저리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얇은 은색 줄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였어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면서 그 문양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나뭇잎 3장이 겹쳐진 모양, 그 안에 작은 별이 하나 새겨진 형태였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 소독약 냄새, 인큐베이터 안에서 새근새근 숨 쉬던 작은 아기. 저는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았었습니다.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손목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손끝에 전해졌죠. 살아있다는 증거, 내 피를 나눈 생명이라는 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아내가 출산 후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직접 아이 목에 걸어줬던 목걸이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것이었어요. 3대가 물려받는 가보라며 언젠가 내 아이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죠. 나뭇잎 3장은 3대를 의미하고 별은 가문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목걸이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 목걸이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눈앞의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30년이야. 30년이 지났어. 하지만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장인에게 맡겨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같은 문양, 같은 크기, 같은 형태의 목걸이가 또 있을 리 없었어요. 저기요, 회장님? 아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통증이 왼쪽 팔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놀이동산의 인파 속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 아이를 아는 유모가 분명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한순간 사라져버린 그 순간, 미아 방송이 울려 퍼지던 공원, 경찰서에서 밤새 기다리던 시간들, 수색대가 철수하던 날 아내가 지르던 비명, 그리고 그 후 30년간 매일 밤 꿈에서 아이를 찾아 헤매던 저 자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고 그 다음엔 옆으로 넘어졌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뺨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 손이 너무나 가볍고 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다. 30년을 기다렸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찾았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들의 목소리, 비서의 외침, 구급차를 부르라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보다 아이의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제 곁에서 떨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 그 소리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제 방이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죠. 병원에 갔다면 온갖 검사를 받느라 며칠은 붙잡혀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회장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비서 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곁을 지키는 오랜 부하였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네. 아, 신문 배달하던 학생 말씀이십니까? 경호원들이 돌려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것이 그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어지러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돌려보냈다고? 어디로? 그냥 가던 길로요. 배달을 마저 하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아이 연락처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알아봤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신문 배달하는 아이인데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알아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이름, 나이, 학교, 주소, 가족관계까지 전부. 회장님, 그게 무슨,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이가 쓰러진 제 옆에서 떨고 있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제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을 그 순간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문 구독을 끊겠다고 말했었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간 직후에 쓰러졌으니 아이는 아마 자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구독을 끊는다는 말에 충격받아서 자기가 일자리를 잃게 해서 노인이 쓰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품은 채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정 실장. 네, 회장님. 신문 구독 끊지 마. 계속 받아.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는 끊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목걸이가 진짜인지 아이가 정말 제 손녀인지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30년 전의 기억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찾아서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아이가 오겠지. 비서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일 아침 5시 반을 기다렸어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 그 목걸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30년 만에 되찾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위해. 신문이라는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구독을 끊으면 아이는 더 이상 이 집 앞에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다시 아이를 놓치게 될 겁니다. 30년 전처럼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놓쳐버리게 될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30년간 가슴에 품어온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현관 앞에서 기다려야겠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30년 묵은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이가 진짜 내 핏줄이라면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유모의 품에 안긴 아이 목에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뭇잎 3장, 그 안에 별 하나.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73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려라. 이번엔 꼭 찾을 테니까. 그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섰습니다.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운동복 대신 외출복을 차려입었어요. 아이가 올 시간에 맞춰 대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신문을 받으러 나온 것처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정확히 6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발걸음이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죠. 처음 며칠은 아이가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날의 기억 때문인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신문을 우편함에 넣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급함을 눌렀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고,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목소리가 작았어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인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렸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안녕.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에 올라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학교는 몇 시에 가니?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8시 반이요. 그럼 아침은 먹고 다니는 거야?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전거 페달을 밟았어요. 저는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물으면 도망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물었습니다. 학교가 어디인지, 몇 학년인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아이는 처음에는 짧게 대답하다가 점점 문장이 길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이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아은, 13살, 중학교 1학년. 아버지는 아이가 4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주소는 외곽 지역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13살 아이가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배달을 끝내고 방과 후에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이 아이의 하루였던 거죠. 저는 5주째 되던 토요일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시간 있으면 아침 같이 먹을래? 우리 집에서.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낯선 어른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경계하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괜찮아. 부담 갖지 마.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문도 열어둘 테고 우리 집 아주머니랑 비서도 같이 있을 거야.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어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긴장도 되었죠. 이 아이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와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식당에는 정 실장과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함께 앉았습니다. 현관문은 열어두었고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도록 했어요. 아이가 갇힌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따뜻한 흰 쌀밥. 평범한 아침 식사였어요. 하지만 하은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보는 사람처럼 눈동자의 기대와 배고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많이 먹어. 남기지 않아도 돼.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하은이는 이미 반찬 하나하나를 아껴 먹고 있었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숟가락으로 그릇 구석구석을 긁었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죠. 계란말이 한 조각을 3번에 나눠 먹고 김치는 젓가락 끝에 살짝만 집어 입에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욕심내지 않으려고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죠.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더 가져다 줄게. 박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은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는 식탁 위에 물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요. 많이 아프셔? 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은이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학교에 가야 한다고, 밥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쓰던 물컵과 숟가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치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둬. 정 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DNA 검사해 볼 거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이 모르게 검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30년을 기다린 질문의 답을 눈앞에 두고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하은이의 뒷모습이 아직 눈에 밟혔습니다. 작은 어깨, 낡은 가방, 그리고 목에 걸린 목걸이.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 실장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하은이의 어머니 서윤정 씨는 대학병원 내과 병동에 입원 중이었어요. 저는 병문안을 가는 것처럼 꽃다발을 들고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병동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정 환자 병실이 어디인가요? 간호사가 안내해 준 곳은 6인실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커튼 너머로 침대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아마 더 젊을 거예요. 병색이 짙어서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것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3살이었던 아이의 얼굴과 35살 여자의 얼굴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아이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기였으니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지인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요즘 보호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인데 매일 병원에 와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3살 아이가 매일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와서 아픈 엄마를 돌본다. 그것도 혼자서 돕는 사람 하나 없이. 저는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병동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수간호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윤정 환자의 병원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수간호사가 명함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죠.
잠시 후 수간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납병원비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6개월치 입원비, 검사비, 약값이 쌓이고 쌓여서 그 금액이 된 것이었어요. 매달 조금씩 갚고 있었지만 갚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아이가 신문 배달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환자가 왜 입원해 있는 겁니까? 강경화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오셨어요. 지금은 합병증 관리 중입니다. 강경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딸을 키우면서 제대로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던 것이겠죠.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비가 없어서 버텼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을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린아이와 아픈 엄마를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책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제 딸이라면 저는 3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수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미납된 병원비 전액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도요. 수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세요? 3천만 원이 넘는데요.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제 이름을 알리지 마세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아직은 알릴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나서면 안 되었어요. 만약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쓸데없는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더 잔인한 일이 될 테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곧 하은이가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와 마주치면 안 되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저는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 의뢰한 거 결과 언제 나와?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 추가 비용은 얼마든 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멀어져 갔어요. 그 안에 누워있는 여자가 정말 제 딸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아이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3살 아이가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가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삶은 바뀌어야 했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손녀이든 아니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식탁에서 밥알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모습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던 것, 감사하다고 말할 때 고개를 깊이 숙이던 것, 그 모든 장면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30년 묵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은이의 일상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 정 실장에게 부탁했어요. 아이를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위험한 일은 없는지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요. 며칠 후 정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그 내용을 읽었어요. 읽는 내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은이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신문 배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외곽 지역 빌라에서 저희 저택이 있는 동네까지
자전거로 40분이 걸렸어요. 배달을 마치면 6시 반쯤 됩니다. 그 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학교 도서관이 열릴 때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7시 반에 도서관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숙제를 하거나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4시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이동해서 대학병원에 도착하면 5시 반이었죠. 그때부터 밤 9시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었어요. 그제야 아이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할인하는 도시락이었죠.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시간 반 후면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3살 아이의 하루가 이렇게 빡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른도 버거운 일정이었어요. 아니, 어른이라도 일주일을 버티기 힘든 생활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6개월째 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굴. 볼이 움푹 들어가고 입술이 트고 눈 밑에 그늘이 진 얼굴. 그게 단순히 체질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영양 결핍의 결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대문 앞에서 하은이를 기다렸습니다. 6시 5분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났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얼굴빛이 어제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눈 밑의 그늘은 더 짙어졌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었어요. 자전거를 끄는 손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죠. 하은아, 괜찮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였죠. 저는 마음이 쓰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 아침은 먹었어? 아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대답이었어요. 아까 먹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는 아침을 제대로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아침 겸 점심이었죠. 그것도 매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날은 물로 배를 채웠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아이가 굶고 있다는 사실이, 이 추운 새벽에 빈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잠깐 기다려. 금방 올게.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박 여사를 찾았어요. 김밥 남은 거 있어요? 아니면 주먹밥이라도. 박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만들어둔 주먹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우리 집 아주머니가 만든 거야. 맛있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먹밥을 바라보는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배고픔,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하는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그럴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천천히 먹고 가. 늦어도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아이가 사라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했어요. 주먹밥 2개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저도 가난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달려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말했죠.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 저는 회사 일로 바빴어요. 놀이동산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따라갔죠. 머릿속은 온통 다음 주 있을 투자 유치 미팅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유모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눈은 아이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서류 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유모의 비명, 아내의 울음, 경찰의 질문들, 그리고 아이를 찾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들. 저는 그 후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일에 파묻혀야만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짧아졌어요. 남은 2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성공 뒤에 놓아버린 책임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저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었고 유모 품에 안긴 아이도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 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득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주먹밥을 받아들던 그 얼굴,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던 그 표정. 어린아이가 왜 음식을 받으면서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요? 배고픈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에게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에 아무도 아이를 돕지 않은 것에, 아니면 30년 전 아이를 놓친 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인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DNA 검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이틀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면 알 수 있습니다. 하은이가, 그리고 하은이의 어머니가 정말 제 가족인지. 정 실장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금쯤 하은이는 병원에 있겠죠. 아픈 엄마 곁에서 딱딱한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자는 살. 어른도 버거운 일정을 13살 아이가 6개월째 해내고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제 손녀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목걸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 섞인 추측이었죠.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하은이를 알아갈수록 그 아이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던 심장이 뛰는 그 감각.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익숙함.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작고 따뜻한 몸, 분유 냄새, 손가락을 꼭 쥐던 작은 손. 그 감촉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내 손녀라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틀 후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의 삶을 바꿔주고 싶다는 마음. 더 이상 굶지 않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게, 따뜻한 밥을 먹고 푹 잘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은 DNA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복도를 걸었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박 여사, 내일 아침에 도시락 하나 싸줄 수 있어요? 따뜻하게.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줄 수 있는 그 순간을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하은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건네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아이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첫째 날 아침이었어요. 하은이가 도시락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이는 각도, 턱을 살짝 당기는 방식, 눈을 내리까는 타이밍. 그것이 30년 전 제 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칭찬을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 늘 그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3살 배기 아이가 어른처럼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귀여워서 저는 일부러 작은 선물을 자주 사다 주곤 했죠. 그때마다 수진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턱을 당기고 눈을 내리깔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은이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하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국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대답할 때의 시선 처리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먼저 왼쪽 위를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하는 방식. 그것도 수진이와 같았어요. 아내는 그게 수진이만의 버릇이라고 했었죠.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런데 우리 수진이만 저렇게 한다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아이의 손을 살짝 스쳤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손이 닿는 순간 하은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30년 전 수진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긴장될 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아이의 안정감을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곁에 없을 때
목걸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은이가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있네. 아이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넣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앨범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수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방긋 웃는 얼굴. 목에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뭇잎 3장, 그 안에 별 하나. 다음 페이지에는 2살 때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가 안고 있는 사진인데 수진이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쓰다듬는 모습. 하은이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죠. 저는 앨범을 넘기며 계속 사진을 봤습니다. 3살 생일, 첫걸음마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놀이동산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서 수진이는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유모가 옆에 서 있었고 배경에는 회전목마가 보였습니다. 그날이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었죠. 저는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아내가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죠.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 유치 미팅이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놀이동산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나들이 나온 건데 왜 일 생각만 하냐고요. 저는 짜증을 냈어요. 일이 바쁜데 어쩌라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 나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달라고요. 그 사이에 유모가 수진이를 데리고 회전목마를 타러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벤치에 앉아 말다툼을 계속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모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전목마에서 내려서 솜사탕을 사주려고 가판대 앞에 섰는데 잠깐 지갑을 꺼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요. 사방을 다 찾아봤는데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유모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놀이동산 전체를 뒤졌습니다. 안내방송을 수십 번 했어요. 경찰이 왔고 수색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동문 출구 근처였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안고 나가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내의 비명, 유모의 울음, 경찰의 질문들, 그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던 그 밤의 공허함. 그 후로 저는 매년 5월이 되면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놀이동산의 인파 속에서 수진이를 찾아 헤매는 꿈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뛰어가면 아무도 없었죠.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문득 하은이의 어머니 윤정 씨의 나이가 떠올랐습니다.
정 실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35살이었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33살이 됩니다. 2살 차이. 딱 맞지는 않았지만 신분 위조나 기록 오류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차이였죠. 그리고 하은이 13살. 윤정 씨가 22살 때 낳은 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힘들게 키운 것이겠죠. 남편은 하은이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몸이 망가져 병원에 누운 겁니다. 만약 윤정 씨가 정말 수진이라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병원비도 없어서 딸에게 신문 배달을 시켜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양성이면 모든 게 확정됩니다. 하은이가 제 손녀라는 것, 윤정 씨가 제 딸이라는 것, 그리고 30년간의 상실이 끝났다는 것. 하지만 결과가 음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이 됩니다. 목걸이의 일치, 버릇의 유사함,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 모든 것이 희망의 눈이 먼 노인의 망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30년 동안 수많은 단서를 쫓았고 수많은 실망을 겪었습니다. 수진이를 찾았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달려갔지만 번번이 다른 아이였어요. 그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 하은이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감각,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 순간.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이 아이라고, 이번에는 진짜라고. 저는 앨범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 손에 들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 하은이의 눈과 똑같았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이번에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3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눈앞의 아이가 정말 제 손녀이기를.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앨범을 가슴에 안은 채로요. 내일 아침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지 한 장이 30년간의 질문에 답을 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하던 모습,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가락, 그리고 어른스럽게 빛나던 그 눈. 기다려라, 하은아. 어둠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그 말에는 30년 묵은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저는 긴 밤을 보냈어요.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집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것을 제 마음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느라 예민해진 것이라고요. 아침 7시 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결과지를 보내왔다고요. 저는 서재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10분 후 정 실장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 30년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정 실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정 실장이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뜯었어요.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맨 아래 결론 부분을 봤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저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일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은 허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또 틀렸구나. 이번에도 아니었구나. 30년 동안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수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면 다른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확인도 안 하고 연락하냐고,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사라졌어요. 대신 무력감만 남았습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어집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아, 또 아니었구나. 그렇게 담담하게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죠.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명희가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결과를 확인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애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피했어요. 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 30년을 찾던 손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태연해? 아내의 입꼬리가 살짝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돈했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 아이는 우리 손녀가 아니에요.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말투, 눈빛, 태도,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결과를 확인하는데 3초밖에 안 걸렸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를 그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안도감. 분명히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스쳐 지난 그 감정을요. 왜 손녀가 아니라는 결과에 안도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으니 하은이는 제 손녀가 아닌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수진이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하은이의 얼굴을 비교했어요. 닮았습니다. 분명히 닮았어요. 눈매, 코의 선, 턱의 각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목걸이도 그랬고, 버릇도 그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도 그랬어요.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감정을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느낀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걸까요? 30년간 아이를 찾느라 미쳐버린 노인의 망상이었던 걸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찾지 못했어요. 평생 이렇게 찾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하은이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이는 신문을 배달하러 올 겁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도시락을 건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나야 할까요?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문을 배달하러 왔을 뿐이에요. 제가 혼자 기대하고, 혼자 확인하고, 혼자 실망한 것이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 복도 창문에 불빛이 비쳤어요. 아내의 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아내의 그림자였어요. 창문 너머로 아내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누구와 전화를 할까? 저는 의문을 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은이가 올 시간이었어요.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아이에게 밥은 먹여야 했으니까요. 6시 5분 하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안녕. 오늘도 일찍 나왔네.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늘 그랬듯이 턱을 살짝 당기고 눈을 내리깔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DNA 결과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아이에게서 수진이를 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과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직감을 믿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 실장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 실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 사모님께서 제 통화를 엿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통화?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통화요. 검사기관에서 제게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복도에 계셨어요. 통화 내용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한밤중에 전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던 그림자, 서성이던 발걸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어때서. 정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회장님,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만. 말해봐. 검사기관에서 결과를 보내기 전에 누군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지가 원본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 실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누군가 결과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데 3초밖에 안 걸렸던 것, 안도하는 듯한 표정. 그 애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목소리.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함께 아이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수진이가 사라진 후 가장 많이 운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과가 틀린 게 아니라 사람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 실장을 바라봤어요. 검사기관에 연락해. 원본 결과지를 다시 받아와.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하고 너만 아는 거야.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며 2층을 올려다봤어요. 아내의 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죠. 30년을 함께한 아내입니다. 믿어야 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DNA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지만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6시 5분 하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오는 모습이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어제보다 짙어져 있었어요. 입술은 더 트고 갈라져 있었고 볼은 더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저는 아이를 불렀어요. 하은이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신문 배달 힘들지 않아? 아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40분을 달리는 일이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삶이 괜찮을 리 없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은아, 신문 배달 그만둬.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내가 다른 배달부를 구할게. 너는 이제 안 해도 돼. 하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아마 일자리를 잃으면 병원비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는 것이겠죠. 저는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낼 거야. 앞으로 치료 끝날 때까지 전부. 재활비도. 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결국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 30년 전 수진이의 눈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DNA가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돕고 싶어서 그래. 더 이상 내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부드럽고 가는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서윤정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선불로 지급하겠다고요. 담당 의사와 통화해서 최선의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적어도 이제 하은이는 병원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지 않아도 되고 굶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정 실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지원금 말입니다. DNA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질문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죠. 남의 가족에게 수억 원을 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저 아이와 엄마를 돕는 건 내 선택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거야. 정 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저를 모셔온 사람이니 제 성격을 잘 알았죠.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본 결과지건은 계속 진행할까요? 당연하지. 조용히 진행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지금쯤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고 있겠죠. 오늘은 신문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기분일까요? 그 주 토요일 저는 하은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덜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저는 아이와 거실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쳐놓고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경제면을 읽고 하은이는 문화면을 읽었죠. 가끔 기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기사 봤어? 새로 개봉하는 영화래.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로맨스 영화거든요. 엄마가 로맨스 영화 좋아해? 네. 병원에서 자주 보세요. 휴대전화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윤정 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 나으면 극장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이 하은이와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신문을 읽고 숙제를 도와주고 가끔은 정원을 산책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두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하은이는 말이 없었어요.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이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 웃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DNA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이가 숙제를 하다가 문득 물었어요. 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아이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13살이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죠.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내 딸이 있었어. 내 나이쯤에 잃어버렸지. 너를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지만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회장님. 진짜로요. 아이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의 하루를 지키고 싶다는 것. 새벽에 떨면서 자전거를 타지 않게, 굶지 않게, 혼자 울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것.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 이전에 이 아이의 하루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명희가 점점 불안해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은이와 통화하면 곁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표시했죠. 왜 남의 아이한테 그렇게 신경 쓰냐고, 손녀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결과가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왜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야? 상관할 일이죠.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가족한테 돈을 퍼붓고 매주 만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숨길 게 뭐가 있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 실장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원본 결과지를 확보했다고요. 저는 서재에서 그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맨 아래 결론 부분을 봤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받았던 결과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였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녀라는 뜻이었죠.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처음 결과지가 조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눈빛, 조급한 말투, 결과를 확인하는데 3초밖에 안 걸렸던 것.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층에 있는 아내의 방이 보였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아이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눴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을 숨기려 했다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아내가 왜 그랬는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은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손녀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손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원본 결과지를 확인한 후에도 저는 한 번 더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작된 결과와 원본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도록 직접 진행하기로 했죠. 저는 정 실장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검사 기관을 찾아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의뢰하지 마. 가명을 써.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제 칫솔을 집어들었어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써. 그리고 하은이 샘플은 내가 직접 받아올 테니까 기다려. 이번에는 누구의 손도 타지 않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검사 의뢰부터 결과, 수령까지 저와 정 실장만 아는 비밀로 진행했어요. 검사 기관에는 직접 방문해서 샘플을 전달했고 결과도 직접 받으러 갔습니다. 열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원본 결과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은이는 제 손녀였고 윤정 씨는 제 딸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죠. 저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 씨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하은이와 윤정 씨를 이 저택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좁은 빌라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사는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은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윤정 씨가 어떤 곳에서 버텨왔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너희 집에 가봐도 될까?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 집이요?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내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궁금해.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좁아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괜찮아. 그래도 가보고 싶어.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 실장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운전기사 없이 정 실장이 직접 운전하는 차로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로 40분을 달려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안내한 곳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지 양동이가 놓여 있었죠. 여기에요. 하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숨이 막혔어요. 방은 8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엌은 방 한쪽 구석에 개수대와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는데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천장 모서리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은 지하라서 작았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약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먹던 약들이었겠죠. 그 옆에는 학교 교과서와 문제집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은이가 공부하던 자리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 씨와 하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윤정 씨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좁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키웠구나. 남편마저 일찍 떠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구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더 빨리 찾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딸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미안해. 놀랐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마음이 아파서. 저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어요. 하은아, 엄마 병원에 같이 가자. 할 말이 있어. 병원에 도착해서 윤정 씨의 병실로 갔습니다. 윤정 씨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얼굴빛이 좋아 보였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은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 윤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마 하은이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머, 회장님이시군요. 하은이가 많이 신세를 졌습니다. 윤정 씨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누워 계세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정 씨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3살이던 아이가 35살 여자가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눈매는 여전했어요. 까맣고 맑은 눈. 제 딸의 눈이었습니다. 윤정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있으세요? 3살 이전에. 윤정 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고아원.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서 고아원에 버린 거였군요.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와 하은이는 이 좁은 병원과 축축한 지하방을 오가며 살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야 했습니다. 윤정 씨,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놀이동산에서 사라진 딸 이야기, 하은이를 처음 만난 날 목걸이를 보고 느꼈던 감정, DNA 검사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윤정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은이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윤정 씨가 제 딸이고 하은이가 제 손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30년 전 실종 신고서, 수진이의 어릴 적 사진.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윤정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3살 때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윤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윤정 씨도 울었습니다. 하은이도 울었어요. 우리 셋은 병실에서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윤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와. 하은이랑 같이. 더 이상 그 지하방에서 살지 마. 윤정 씨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늦은 거야.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일주일 후 윤정 씨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갔어요. 윤정 씨와 하은이를 태우고 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방 안에 들어서자 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빨리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기 시작하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짐이 거의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살림살이 약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의 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었어요. 박스 2개면 다 들어갈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가진 것 없이 살아왔구나. 하나씩 챙길 때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차에 짐을 싣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착했어요. 저택 현관에서 정 실장과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 씨와 하은이가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사람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은 현관,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저는 2사람에게 방을 안내했습니다. 2층에 가장 좋은 방 2개를 준비해뒀어요. 윤정 씨에게는 햇살이 잘 드는 남향방을, 하은이에게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을 줬습니다. 하은이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안았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딸과 손녀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내가 뭔가를 꾸미면 어떡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 다시는 잃지 않을 겁니다. 윤정이와 하은이가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아내 명의의 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정 실장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사모님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경위를 알아봤어? 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모님께서 검사기관 직원에게 접촉하셨더군요. 상당한 금액이 오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검사기관 직원의 진술서,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어요. 명의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궁금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냈어? 30년 전 일과 관련이 있는 거야? 정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명의는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와 정 실장의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 조작한 거 다 알아. 왜 그랬어?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검사기관 직원 진술까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명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알았어요. 다 말할게요. 명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 놀이동산에서 수진이가 사라진 날. 그날의 진실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수진이를 데려간 것은 유모였습니다. 하지만 유모 혼자 한 일이 아니었어요. 명희가 사주한 것이었죠. 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딸을 왜 데려가게 한 거죠? 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몰래 검사했어요.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결과가 불일치였어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진이는 제 친딸이지만 명희의 친딸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병원에서 바뀐 거예요. 아이가, 그때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과 바뀐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키우려고 했어요.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이 안 갔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버린 거야? 3살짜리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유모한테 맡겼어요. 잘 키우라고. 돈도 줬어요.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고아원에서 자라고 혼자 아이 키우고 병원비 없어서 딸한테 신문 배달시키고 그게 다 당신 때문이야. 명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상실, 딸의 고통, 손녀의 힘든 하루.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어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명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3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내 딸을 빼앗아 놓고 모른 척 했잖아. 같이 찾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안 찾아지길 바랐잖아. 저는 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거야. 명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왜요? 윤정이와 하은이를 위해서야.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복잡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정리하자.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희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했어요. 윤정이는 아직 회복 중이었고 하은이는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명희는 일주일 후 저택을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정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강경화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매달렸고 필요한 약은 전부 구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도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정원 산책할래요? 윤정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과 함께 정원을 걷는 것이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아, 요즘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다고.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볼에 살이 붙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 나으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윤정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바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 애가 바다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13살이 되도록 바다를 못 본 아이. 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다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어. 윤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30년 전 3살 때의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하은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아이와는 달랐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움푹 들어갔던 볼이 통통해졌고 트고 갈라졌던 입술이 촉촉해졌어요. 눈 밑에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은 아이의 얼굴이었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고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말을 걸고 농담도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뭐로? 장문이요. 선생님이 글 잘 쓴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하은이 똑똑하구나. 하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어요. 낡은 신문 가방이었습니다. 하은아, 그거 뭐야? 하은이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쓰던 거예요. 집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고요. 저는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해진 천,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끈. 새벽마다 신문을 넣고 자전거를 타던 그 가방이었어요.
하은이가 가방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며 돌아섰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굶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범한 13살 아이로 살 수 있습니다. 하은아. 네. 사랑해. 하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 쏙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73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윤정이와 하은이가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임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정이를 정식으로 가족 명단에 올리고 하은이를 후계자 교육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당장 회사를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시키려는 거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셋은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동해였어요. 하은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모래사장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윤정이가 딸의 손을 잡고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울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 공포, 죄책감, 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30년간의 상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왔어요. 딸이 돌아왔고 손녀가 생겼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윤정이와 하은이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보세요. 물이 따뜻해요. 윤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파도가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윤정이 말대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딸과 손녀 사이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죠. 할아버지, 행복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주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다시 잃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킬 겁니다.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남은 인생 동안 해낼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함께라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금빛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셋은 그 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아침이 왔습니다.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